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 본토로 압송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의외로 조용합니다. 국제 유가는 폭락하지 않았고 전쟁이 끝났다는 신호도 없으며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 불안은 그대로입니다. 만약 이 사건의 목적이 유가 안정이거나 질서 회복이었다면 지금의 반응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미국은 이번 행동으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 했을까요? 이 사건은 유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해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가를 잡기 위해서다. 둘째, 마약과의 전쟁이다. 셋째, 독재자 응징이다. 하지만 이 해석들은 모두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한 설명입니다. 만약 목적이 유가였다면 베네수엘라 생산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해제 일정이나 오펙과의 공조 신호가 먼저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대부분은 베네수엘라 경로가 아니라 태평양 루트를 통해 들어옵니다. 이건 미국 마약 단속국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독재자 응징이라면 더 이상합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인권 문제만으로 정권 교체에 나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설명이 공통으로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분노의 행동이 아니라 미국이 늘 해왔던 방식의 연장선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왜 하필 베네수엘라였을까? 왜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정권 교체였을까?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이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유가 차트나 단기 뉴스 안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즉 질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유지하려 하는지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질서의 문제로 다시 보겠습니다. 미국에게 난민은 단순한 이웃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전략 영향권입니다. 냉전 이후 미국은 남미에서 군사적 충돌보다는 정치와 경제를 통한 관리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이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국유화를 계기로 미국 자본을 밀어내고 중국과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중국은 원유 장기 구매 계약과 차관, 인프라 투자를 통해 영향력을 넓혔고 러시아는 무기 공급과 군사 협력으로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동시에 쿠바와 니카라과 같은 반미 성향 국가들과의 연대도 유지됐습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외교 노선 변화가 아닙니다. 중국이 태평양을 건넌 게 아니라 집안 마당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한 국가가 아니라 질서 이탈의 상징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정권 교체는 베네수엘라만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주변 국가들에게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순간 정권의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에게 중요한 이유는 남미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가 남미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핵심 연결 지점, 다시 말해 교두보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를 통해 장기 원유 구매 계약을 확보했고 차관과 인프라 투자를 결합해 에너지 공급망을 고정시켰습니다. 러시아는 무기 공급과 군사 협력으로 반미 정권의 안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산유국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발판으로 기능합니다. 여기서 미국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중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습니다. 군사적이든 외교적이든 정면 충돌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 미국은 중국이 기대고 있는 거점을 제거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약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였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잃는 순간 중국은 안정적인 원유 조달 경로를, 러시아는 남미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동시에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식 안접 견제 전략이 실제로 일행된 대표 사례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선택한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미국 외교 정책이 오랫동안 안고 있던 하나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제재는 과연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이란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를 상대로 강도 높은 제재를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제재는 경제를 압박했지만 정권 자체를 바꾸는 데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는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경제 제재가 아니라 해운과 보험, 결제까지 포함한 네트워크 전체를 동시에 압박합니다. 여기에 물리적 시그널을 결합합니다. 정권이 버틸 수 있는 정치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한 번에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이 압국이 성공한다면 미국은 하나의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제재라는 수단 자체의 신뢰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개입 대상이 아니라 미국 제재 전략의 성패를 가르는 시험대가 된 겁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석유입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압박한 건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글로벌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입니다. 만약 미국의 목적이 단순한 유가 안정이었다면 증산을 유도하는 제재 완화 신호가 먼저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로 건드린 건 유전이 아니라 출구였습니다. 석유를 캐는 능력이 아니라 석유를 어디로, 어떻게 파느냐를 통제한 겁니다. 미국은 해운과 보험, 결제와 중개, 이 네 가지 지점을 동시에 조였습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생산할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방식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석유는 목표가 아닙니다. 통제 수단입니다. 누가 생산하느냐보다 누가 수출하고 누가 결제하고 누가 거래 규칙을 정하느냐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영향은 베네수엘라 안에서만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의 핵심 수입처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일부 제3국입니다. 그런데 해운과 보험, 결제 네트워크가 막히는 순간 중국조차 베네수엘라 석유를 정상적인 조건으로 조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첫째, 물량이 줄어듭니다. 우회 거래는 가능하지만 항상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둘째, 가격 할인 폭이 커집니다. 리스크를 떠안는 쪽은 반드시 더 싸게 사려 합니다. 셋째, 공급의 예측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이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변수입니다. 글로벌 석유 시장은 이런 주변부 공급이 막힐 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가격은 비대칭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막는다는 건 한 나라를 제재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공급선을 조이는 효과를 만듭니다. 이때 유가가 오르는 이유는 물량 그 자체보다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모든 계산이 미국 내부에서 정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을까요? 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국가 전략은 질서를 봅니다. 정권 교체 이후 누가 통치하는지, 누가 계약하는지, 누가 통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트럼프의 정치는 장면을 봅니다. 대통령을 생포했고 미국으로 압송했고 전 세계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이 두 목표는 겹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트럼프의 목표는 이미 달성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목표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사건을 끝난 승리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부터 비용이 발생한다. 통치 공백, 내부 반발, 제재 유지 여부, 그리고 장기적인 안정성. 이 모든 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트럼프의 목표가 어긋나 있을 때 시장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산별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불일치를 가격에 반영합니다. 먼저 유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권 교체면 유가가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문제는 생산이 아니라 수출이기 때문입니다. 해운과 보험, 결제 네트워크가 열리지 않으면 석유는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제재는 완전히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하락이 아니라 변동성으로 반응했습니다. 다음은 방산입니다. 이 사건에서 방산 시장은 가장 명확한 신호를 받았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무기 구매의 문제였습니다. 짧은 시간, 정밀 타격, 전자전과 특수전. 미국의 방산 기술력은 단순한 무기 성능이 아니라 탐지와 교란, 지휘와 타격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실전에서 보여줬습니다. 동시에 베네수엘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공망은 무력화됐고 지휘체계는 마비됐으며 방어수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비는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제 방산은 개별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단위 시스템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실전에서 확인된 기술력과 체계에 크게 반응했습니다. 마지막은 달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규칙을 흔들었는데도 달러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확실해질수록 글로벌 자금은 여전히 미국으로 향합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달러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싼 안전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갔지만 유가는 무너지지 않았고 질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건 유가를 움직이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질서를 시험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규칙을 만들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그 규칙을 끝까지 집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유가가 오를까 내릴까가 아니라 미국이 이 질서를 끝까지 관리할 의지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순간 유가도 방산도 달러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